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성남형과 거울 안의 귀신이 나를 미친 듯이 쫓아왔다.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10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바늘이 보였다. 서울도 중순이 지나 절기상으로는 봄에 접어든 지도 2달이 넘었지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면 희미하게 입김이 올라올 만큼 추위는 계절이 무색할이 많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있었다.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하여 역을 나와 주택가의 오렌지빛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3층짜리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8차선 도로 번화가에서 불과 2블럭가량 떨어졌을 뿐인데 구석구석 점점이 박혀있는 어둠과 기분 나쁘게 찌직찌직 소리를 내는 붉은 가로등이 그 기분 나쁨을 한층 더하고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준 것은 이번이 수번째이다.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들은 드문드문 기분 나쁘고 우물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창가에 내놓은 잡동사니들로 그 모습이 흉측스러웠다. 무언가를 담가놓은 항아리와 액자, 그리고 망가진 아기 인형들이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성남에 몇 번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사리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똑같다고 착각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매 박은 듯한 집들이 어른 주먹 한두 개만한 간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많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이사한 곳도 그런 곳이었다.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혼자서 다시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지나치는 길에 한참 동안 인적이 끊어진 듯한 연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이 있었는데 그 골목에서 유일하게 단독 주택이었다. 150cm 정도 되어 보이는 담장 위로는 철제로 된 가시방범망이 올라섰고 담장 안으로는 시멘트를 거칠게 바른 앞마당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진 틈을 따라 이끼들이 피어 있었다. 창문 없이 창틀만 남은 집 안으로는 찢겨진 벽지들이 나뒹굴었는데 벽에서 뜯어진 벽지뿐만 아니라 천장에서까지 찢어져 내린 벽지가 너덜너덜했다. 어느 동네에나 한두 채는 있을 법한 폐가였다. 나 역시 어릴 때에 동네에서 그런 집들을 보아왔고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동네 친구들과 흉가를 탐험하러 다닌 적도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 하면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문 옆에 보통 명패를 걸어두는 자리에 직사각형의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흔히들 화장실에서 사용할 법한 거울이었는데 네모난 액자처럼 생긴 거울은 테두리를 나무결처럼 칠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틀이 맞춰져 있고 그 안으로는 가로등 빛을 받은 골목길이 비추어 붉게 빛났다. 밤중에 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게다가 얼굴 높이에 걸려있는 거울은 언제나 내 시선을 붙잡아 그 기분 나쁜 어둠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그날은 여자친구를 집에다 바래다 주고 여느 때처럼 긴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도시의 하늘은 어두웠고 4월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지퍼를 목 아래까지 쭉 당겨 올렸다. 조금 큰 길로 내려가면 더 밝고 인적이 조금은 더 많은 편이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최대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좁다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주머니에 찔러나온 왼손만을 살짝 꺼내어 핸드폰을 보고는 발길을 재촉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이 골목을 지날 때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 골목에서 마주치는 유일한 사람은 흉가 앞에 나 자신이었다. 골목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반사적으로 붉은 거울을 쳐다보았다. 때론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창틀 안에 누군가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물고기떼가 튀어오르듯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만 같았고 잠깐 동안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수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나는 큰 길을 향해 달렸다.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옆으로 맨 가방은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렸다. 큰 길로 나오자 마치 다른 세계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큰 길에는 아무 일 없이 차가 다니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신호등에 선 수백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내는 말소리. 평소라면 귀가 따가웠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았다. 해가 쪽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 있었다.
밤과 어둠이 주는 긴장감에 헛것을 착각할까 싶어 집중해서 보았을 때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이쪽을 바라봄을 알았다. 탁구공처럼 동그랗게 눈을 부릅뜨고 이가 다 보이도록 웃고 있는 여자였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멈출 수 없는 떨림과 공포를 느꼈고 나는 빠르게 달아났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음악을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보았더니 둘 다 꼭대기 층에 있었다. 별로 높은 층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단으로 빨리 올라가기로 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고 빨리 잠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다. 계단을 오르자 층계 안에 내 발소리가 울리면서 감지등이 켜졌다. 2층을 지날 때는 2층 쪽 등이 켜지고 1층 쪽 불은 꺼졌다. 다시 2층을 지나갈 때 3층 등이 켜지고 2층 쪽은 꺼졌는데 1층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아래를 쳐다본 나는 몸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비명을 힘없이 히익하고 내뱉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가 계단 난간 사이로 3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머리는 피떡이 져 있었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2층 불은 켜지지 않았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토할 것 같았다. 황급히 몸을 돌려 내달렸다. 아파트 복도로 향하는 철문을 열고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 주머니를 잡아 찢듯이 열면서 달렸다. 열쇠를 잡은 손은 로션과 땀이 섞여 미끌거렸지만 열쇠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움켜잡느라 손톱에 손등이 핥히었고 그 열쇠를 어떻게든 문에 꼽아 넣으려고 열쇠를 문에 찔러 넣으려 할 때마다 열쇠와 현관문이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문에 열쇠가 들어가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벗었다기보다는 신발이 벗겨졌고 자물쇠는 모두 채웠다. 한참 동안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에 설치된 감지등조차 꺼졌다.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볼 엄두는 안 났다. 방범창이 달린 작은 방의 창문은 복도와 맞닿아 있지만 창문으로 내다볼 용기도 없었다. 조용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베란다 아래로 차들이 이따금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지날 때마다 불 꺼진 거실이 한 번씩 밝아지곤 했다. 조금은 정신이 돌아왔다. 이미 입고 있던 티셔츠는 앞뒤로 땀에 젖어 미지근한 단내가 올라오는 듯 했다. 다시 복도에 감지등이 켜지는 게 보였다. 이 틈에 잠깐이나마 복도를 확인해 보려고 인터폰을 들었다. 회색의 화면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보이는 현관 앞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는 동안 다시 생각이 나고 밤새 잠조차 이루지 못할 만큼 공포에 떨까봐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고 생각했다. 자켓을 벗어서 식탁 의자에 걸쳐놓았다. 빨리 샤워하고 그냥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우면서도 왠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진 나는 다시금 인터폰을 들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한 공포감에 경악했다. 집 앞에 그 여자가 있었다. 부릅뜬 동그란 눈으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끌 정신이 없었다. 안방으로 달려가 옷도 벗지 못한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 사지가 떨리고 입에 침이 나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복도에서 칵칵하고 찍는 듯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공포감과 고요함 속에서도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었을 때는 밝은 햇살과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탓에 긴장감도 거의 없었다. 헛것을 본 건지 착각을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입고 잤던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을 다시 들었는데 복도는 조용하게 비어 있었다.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털어버리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바깥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외출 준비를 했다. 현관문을 나왔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인터폰 카메라에는 찍히고 긁힌 자국과 금이가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검은 그림자. 제가 귀신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일이 중학생일 때 일어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조금 앞뒀을 때 일이에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업을 안 하고 영화를 틀어줬었어요. 그날 공포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여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워낙 겁도 없었고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루하게 감상하고 학교에서 나왔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조금 늦은 시각에 들어왔었어요. 대략 11시쯤으로 기억해요. 평소에 체력이 좋아서 지금도 항상 팔팔한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목이 말렸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일단 일어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눈을 한 바퀴 돌렸는데 옆에선 남동생이 자고 있었고 밑에 장롱도 보이고 눈을 빙글빙글 굴리다가 보니 제 왼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의 창문이 엄청 컸어요. 그 창문에 무슨 시꺼먼 게 서 있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안 보이고 그림자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자고 있던 방을 이곳저곳 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게 도둑인가 싶었고 그 의문은 곧바로 확신으로 굳었죠. 저거 도둑놈이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쫓을 강은 안 되고 조용히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입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목에서 막 맴도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지도 않고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확 끼치네요. 암튼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살고 싶단 생각으로 몸에 힘을 막 줬어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눕게 되더라고요. 눈앞에는 남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그 그림자가 제 등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손톱이 제 옷을 막 드르륵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등에서 막 느껴지고 그때부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진짜 제발 기절이라도 하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 감상으로 2분 정도를 그렇게 긁다가 조용해지더니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를 타서 넘고 온 것 같은데 발등이 하나가 보이더니 반대쪽 발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는데 고개를 아마 숙였나 봐요. 얼굴을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보기가 싫었죠. 다행히도 딱 이마까지만 보이게 숙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발밑에 장롱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더니 쾅 하는 소리가 나게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뭐가 꽉 쥐고 있다가 놓는 느낌이 나면서 깼어요. 너무 놀래서 막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일단 거실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는데 다시 한번 몸이 굳더니 그 장롱문이 열리면서 그 검은 놈이 꼭 네 발 달린 짐승이 뛰는 것 같이 빠르게 기어와서는 제 이불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가위에서 깼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알아누워서 방학 끝날 때까지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고 여태껏 살면서 최악의 여름을 보냈죠. 그때부터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환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용인시 공원묘지 근처의 집에 무당을 불러왔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디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싸고 좋은 집이 있었는데 평수가 무려 50평이나 된다고 해서 그때 저는 넓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집은 용인공원 묘지를 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기 전이라고 해봤자 200m만 더 가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집 창문을 열어놓으면
묘지가 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은 2층짜리 벽돌집으로 2층에서 월세를 얻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간 지 1개월쯤에 동생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나 아까 분명히 화장실에 휴지가 여기저기 찢긴 채로 바닥에 뿌려져 있는 거 봤거든. 근데 다시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깨끗해. 이렇게 말하길래 처음에 저는 주변이 이러니까 괜히 헛걸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3시쯤에 저는 매우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에서 똑똑 소리가 나길래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 이겠지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갈수록 그 소리가 지나치게 커진 것뿐만 아니라 구슬 기세로 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이불로 온몸을 다 덮은 다음 그냥 바람일 거야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죠. 다행히도 1시간 후에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방에서 나와 엄마한테 그 소리를 하니까 너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네 동생도 무섭다고 난리인데 라고 해서 같이 창문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서 같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엄마는 그대로 기겁을 하셨고 저는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창문에 각기 다른 크기의 붉은 손자국이 마구 찍혀 있었고 그날 밤 제 동생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무당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당이 제 방 쪽으로 가더니 창문 주위의 벽지를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제가 같이 벽지를 뜯어보니 벽에는 창문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적들이 붙여져 있었고 무당이 말하길 이 부적들은 영을 부르는 부적이라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귀신 씌어서 죽었을 거다라고 하셨죠. 아드님이 신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안에 신기 있는 사람이 저랑 동생 그리고 고모님까지 3명이 있었는데 저랑 동생이랑 고모가 이상한 걸 잘 보거나 했는데 3명 중 1명이 신내림을 안 받으면 3명 다 신병으로 고생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모님께서 미망인이시고 자식도 없으셔서 신내림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동생하고 저는 무언가 보는 걸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죠. 그리고 집주인은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마귀의 멈. 친구 제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옛날 제이가 살던 마을에는 머리가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던 아들 부부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할머니만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 라며 마을에 남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라고 수군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팔을 깨문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거듭되자 저 할머니는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아직 아이였던 제이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마을에서 미치광이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 라고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기생마저 있었다고 한다. 씻지도 않아서 부스스한 머리에 마을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할머니는 항상 악취를 풍겨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져만 갔다. 사람들은 항상 낫을 가지고 다니며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오면 낫으로 베어버릴 거야 라며 쫓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할머니에게 습격당해 그중 1명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분노한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막대기로 할머니를 여러 번 후려 갈겼다. 말리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빨고 있었어. 결국 할머니는 마을 외곽에 오두막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오두막 주변은 밧줄과 철선으로 빙빙 감았고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걸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두막에다 내던지고 화장실은 없었다. 죽으면 오두막째 태워 버리자고. 그것이 어른들의 결론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이는 딱 한 번 부모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 안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짜증나는구만. 또 똥을 주워 먹고 있어. 오두막에 있는 작은 창문에 주먹밥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진다. 오두막에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제이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너 그거 아냐? 그 마귀알몸 자기 몸을 자기가 먹고 있대.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을 몰래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건 사람 고기 맛에 취해서 완전히 빠져 있어. 이미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귀신이야.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였다. 자세한 것을 부모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몰라도 된다. 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밤 어른들은 제이의 집에 모여 무엇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다. 부모와 함께 온 친구는 분명 마귀알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와 둘이서 조용히 1층에 내려가 귀를 쫑긋 세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몇 번이고 이제 충분해. 라는 말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이야, 오늘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신을 모시는 의식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보면 안 돼. 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귀알몸의 오두막 근처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건 밭을 태우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며 화를 내셨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변함없이 오두막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몰래 갔을 때 오두막이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불면증을 약 10년 가까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이란 걸 깨달은 것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증상은 약 새벽 4시에 잠이 들어서 9시쯤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5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에서 중간에 깨어나는 건 서너 번 정도입니다. 중간에 깨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한 대 태우기도 하지요. 어쩔 때는 6시에 잠이 들어서 9시에 깨어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 앞에 신경정신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접수대에서 물어봤지요. 불면증이 있는데 여기 다니는 게 맞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맞다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먹는 것의 이름은 모르지만 2종류의 약으로 하나는 잠이 들게 하는 약과 하나는 잠이 들고 나서 그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면제 복용 초기에는 하나만 먹어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하나를 가지고 잠이 바로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하나 이상 먹지 말라고 했기에 하나만 먹고 나서 멀뚱멀뚱 있다가 나중에 들어서는 수면제를 먹고 나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등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었고요.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마약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나면 영화처럼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졸립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때 잠을 자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게 기분이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완전 못하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기억나면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게 흡사 꿈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몇 달 전의 상황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영화를 본 거 정도의 기분. 제가 제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수면제를 먹고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고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연예인 특성상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수면 장애로 인하여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수면제 중독에 걸리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어느 순간 이해가 가며 공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전 지금 제 생활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잠들기 전에 감정적인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상황과 약을 먹을 때의 상황이 맞물리게 된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은 먹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젠 약을 끊어봐야지 하고 약을 안 먹고 그냥 수면장애인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끊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날이 힘들어질 정도의 수면을 못하게 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약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을 때만 약을 먹고 잠을 청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건 저는 무조건 한 알만 먹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해지면 자기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걸 깨고 나서 느꼈습니다. 이유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제가 약을 먹은 것이 한 번에 총 5알까지 먹어봤습니다. 분명히 잠이 들긴 들었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있던 거죠. 이성적으로는 한 알만 먹어야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일단 약을 한 알 먹은 상태에서 잠을 못 잔다면 그 이후로는 제가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 때까지 약 20에서 30분 단위로 계속 먹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한 번에 2알씩 먹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두통이 심하게 몰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몇 시에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게 되었죠. 와이프와 대화를 하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약을 3알 정도 먹고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중간에 일어나게 되긴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제가 물을 마시고 담배 하나를 피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도 제가 일어나서 다시 누울 때 잠깐씩 잠이 깨곤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지? 이때 와이프가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냥 잠이나 자라고 했더니 저는 이때 했던 말이 집에 이상한 게 몇 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어디에 뭐가 있냐고 저에게 묻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키고 장소를 말로써 표현해가면서 유난히 더 어두운 데가 있는데 저 자리에 무언가 있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는 대화보다 기억을 못하는 대화 내용이 많은데 그 상황은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귀신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보다 그냥 무언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공포스럽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 담배를 태우면서도 그냥 궁금증이 조금 생겼을 뿐이었죠. 나랑 와이프 말고도 무언가 집에 있긴 있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실평수 18평인 집에서 단 둘만 사는데 그러한 장소의 집에서 약 7명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 상태였고요. 아무튼 수면제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공감을 가질 정도가 되어버리니 먹기가 싫은데도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찾게 되고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이 들면 피곤함에 카페인을 계속 찾게 되었죠.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는 생활을 하게 돼서 참 힘들어지네요.